자, 한국 기독교사 덮어보기 메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 넘어오고 나서도 이제 야 우리도 좀 뭔가 교단 형성도 하고 조직의 정비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나 봐요. 그래서 1921년 4월부터 뭘 만드냐면 간담회를 모인대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같으면은 막 누구도 회장하고 뭐 해가지고 막 조직 만들고 막 으쌰으쌰 할 텐데 연애나 노예를 해야지.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간담회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 기존의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느낌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교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것도 성결운동은 특별하게 교단을 만들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 절대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계신 상황이죠. 하지만 나중에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교단이 생기긴 하죠. 그러니까 1921년에 이 간담회도 모이고 잡지도 발행하기 시작해요. 활천이라고 하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탐구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잡지인데요. 이 활천이라는 걸 만들어서 2022년 11월 25일에 창간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간담회에서도 어쨌든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뭐 양로부, 전도부, 수양회부 같은 부서들을 만들어서 꾸준히 그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을 처리를 하다가 네. 1929년에 연회를 만들어요. 연회? 예. 감리교 연회라는 거. 아무래도 이 감리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 감리교의 제도를 채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29년에 이제 연회를 만들어서 제11회 연회를 경성 성서학원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 11회냐면은 이전에 했었던 간담회랑 뭐 교역자회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쭉 다 그 소급 적용을 해서 그 29년을 11회 연회라고 얘기를 하고 초대 이 의장은 해리 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맡았고 나머지는 이제 한국인 목사들 그 다음에 58인의 평신도 대회 이런 것들을 조직을 해서 뭐 교리, 조례, 정치, 성례전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네. 그 한국인 목사들이 있다는데 네. 그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데서 안수를 받아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요, 이게 한국인 안수를 줘요 그 전에. 그러니까 안수를 준다는 건 이미 교회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은 막 만들어 놓고 제도 교회는 없었다. 그러니까 뭐 카오만도 킬보른도 이미 뭐 연맹 체제인데 안수 줘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즘으로 치면 독립교단 연합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네. 네, 제가 한번 이명직 목사가 첫바따로 그 목사 안수를 받으셨거든요. 네. 네. 이쯤에서 우리 잠깐 저기 코알라님 살아계신지 확인 좀 하죠.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주무시는 거 아니죠? 예, 안 자고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네. 우리 찾아보실 동안 예. 선교교 저는 보시기에 그 약간 초기 그 선교 모습이 응. 뭐 최근에 저희 뭐 한국 교회에도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뭐 YM 그 예수전도단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비슷하다. 교단 형태보다는 예. 그러니까 선교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선교 할 때도 그 YM 뭐 간사님들 뭐 해외 선교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사들이죠. 그런 느낌으로 가서 진짜 자비량으로 이렇게 선교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단 어떤 선교 파송 방식이 아닌 네. 그런 이렇게 평신도 선교, 자비량 선교 이런 모습이 이런 선교 단체 형태의 모습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러네. 들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죠? 예, 그 굉장히 그 코알라 말씀이 예, 유사성이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뭘 하려면 교단이 돼야 안수 목사 안수도 이제 주고 이게 좀 교회도 자기 그냥 이름으로 직접 하고 하는데 이제 선교 단체의 속성을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좀 교파적으로 만드느냐 이제 그 갈림길이 있는데 뭐 성결교는 자연스럽게 이제 교파가 됐네요 교단이. 그러니까 보면
22년에 그 교역자들의 간담회가 만들어졌고 첫 안수를 1924년에 이제 이명재 목사 1924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24년에 안수를 줬고 이 간담회 이름을 교역자회로 바꿨어요. 아, 그것도 감리교 느낌인데? 아 그래요? 예, 교역자회. 교육자 회의를 매달 해요. 지방에서 교육자 회의를 해요. 그게 감리교 교육 장정에는 없어. 근데 올해 전통이지. 예. 네, 1924년 교역자회로 발전을 하고 이 교역자회를 1929년에 연회로 바꾸고 네 그리고 정식으로 이때부터 교단의 형태를 갖추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24년에 목사 안수를 제일 처음 한국인 목사를 세우고 네 29년에 정식 교단이 출범한 거네. 5년 후에. 예, 그리고 1930년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요. 한국인 교역자들도 점점 늘어나니까 그 전까지 이제 동양 선교회라고 하는 형태가 선교사 중심의 중앙 집권적 정치 제도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좀 있었나 봐요. 있었대요. 그래서 한국인 교역자들이 중심이 돼서 1932년에 자치 선언을 해요.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그 교단을 꾸려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1933년에 이 한국인들의 독자적인 어떤 행정을 하기 힘든 연회를 해체하고 제1회 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이명직 목사를 제1회 총회장으로 선출을 하죠. 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1930년에 네. 선교사들이 지배하던 감리교 구조를 극복하고 윤치호라든가 양주삼이라든가 이런 한국인 리더십들이 1930년에 기독교 조선 감리회를 출범시키잖아요. 그리고 한국인 첫 감독이 나온단 말이에요. 양주삼. 그거에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그거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네. 네. 32년이라고요? 네, 32년에 자치 선언을 하고 33년에 연회는 해체하고 총회를 만들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치적인 교단, 한국인에 의한 자치적인 교단으로 이제 되고 나니까 1년 만에 막 교회가 50개가 늘어나고 세례인이 2,000명이 넘게 늘어나고 막 되게 급격하게 부흥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한국인 목회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들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잘된 케이스네. 성공한 케이스. 해방을 근데 못했어요. 이 동양 선교회가 이 자치 선언하고 이렇게 교단을 바꾸는 걸 보고 경제적인 자립을 완전하게 니네가 못할 거면 우리는 니네가 그렇게 자치하는 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게 반선교사적인 어떤 태도들이 한국인 목회자들로부터 나오니까 이제 경제 보조를 끊어버려요. 네. 와 진짜 좀 치사하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서는 이사 선출권이 이제 한국인들에게 넘어가는 걸 거절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사회를 장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명직 그 총회장이 골머리를 앓다가 그래 그 선교사들 니들 말이 맞아라고 이제 포기를 하게 되죠. 약간 모습. 근데 30년대 중반쯤에 적극 신앙단 네네. 나오고 또 뭐 이렇게 반선교사 운동 또 그때 격렬해지고 조선 예수교 서회 안에서도 이제 선교사들의 운영권에 대해서 한국인 직원들이 들이받고 이런 분위기가 30년대 중반에 격화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장로교 감리교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내부에 비슷한 현상이네. 그렇죠. 지난번에 구세군도 구세군 분규 구세군 분규는 20년대 중반이잖아요. 네, 좀 이르긴 하지만. 이르지만. 네. 그래서 이분들도 포기를 안 해요. 한국인들도 포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명직이 일단은 포기를 하고 이렇게 다시 그 운영권을 선교사들한테 좀 위임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는데 이제 1936년에 제3차 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그 신진 계층이라고 하니까 좀 젊은 목사님들인가 봐요.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변남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3대 총회장으로 선출이 돼요. 근데 이분이 이 반선교사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양선교회 이사회가 총회는 무효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총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총회장 교체가 됐는데 이건 불법이다, 무효다라고 이제 선교사들이 선언을 해버린 거죠. 뭐야?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변남성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거기에 불복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변남성 목사가 면직 처분을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부총회장이었던 곽재근이라던가 뭐 면직당한 변남성이라던가 이런 목사님들 30명 정도가 아예 교단을 나가가지고 따로 교단을 차려버리죠. 이게 하느님의 교회라고. 하느님이야 하나님이에요.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또 그 이단 요즘 종파가 있잖아요. 안상홍 하나님의 네. 교회가 있죠. 네,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의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성결교회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 운동하거나 이런 데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3.1 운동에도 교단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건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제 3.1 운동 이후에 되게 보수화된 그 신앙 형태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런 보수적인 신앙 형태가 등장하는 거 보고 이명직 그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드디어 교회가 이제 쓸데없는 일 안 하고 복음에만 집중하게 됐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어떤 민족운동이라던가 이런 것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했던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웃기게 이제 일제로부터 일제 말에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던 교파는 또 이 성결교회거든요. 구세군이랑 성결교. 그렇죠. 네. 구세군은 구세단으로 개편이 되고 네. 성결교는 해체가 됐죠. 네, 해체가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원체 또 보수적이고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신앙을 이제 추구하시다 보니까 이제 신사참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셨고, 네, 그 뭐 장로교나 감리교처럼 뭐 총회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네, 일부 분들이 이제 그 지도층 사람들은 이제 신사참배를 하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이 이렇게 신사참배를 한 거는 이제 교단의 폐쇄를 막으려고 하셨다고 이제 본인들은 주장하시는데 그거는 뭐 친일하셨던 분들이 해방 이후에는 다 그런 표현들을 하시니까 뭐 무조건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그 정도의 노력을 하셨다. 네. 네네. 신사참배를 어떻게 우리 지도자들이 하는 것으로 무마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네, 1943년이 되면은 전국 교회의 성결교회 이제 목사들, 장로들 이런 분들이 이제 300여 명이 검거 구속되고 12월에 되면 교단이 이제 해산당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여기서 잠깐 신사참배 얘기 나왔으니까 요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3.1운동 이후에 3.1운동을 겪고 나서 일본이 멘탈이 붕괴가 돼가지고 1919년 3.1운동 직후부터 단행했던 사업이 뭐냐면 남산 중턱에다가 조선 신궁을 짓는 거였어요. 그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것까지는 안 되겠구나. 정신적으로 지배를 해야겠다 해서 일본에도 3개밖에 없는 신궁을 조선에도 경성에다 하나 짓는 거예요. 19년부터 조선 신궁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러면서 조선인들의 영혼을 천황에게 복속시켜야겠다 해서 20년대 중반에 전국적으로 각급 초등학교에 신사참배를 시도를 해요. 1924년도에 시도를 하는데 네. 바로 충청남도 강경에서 네. 강경 성결교회를 다니고 있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를 합니다. 요때 주일학교? 주일학교 교사 중에 김복희 교사가 네. 애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선동이라뇨. 신사참배를 선동이래. 애들과 거부하게 함께. 만들죠. 예, 함께. 예. 그러니까 1924년도에 이미 전국 교육기관에 집단적 신사참배를 일제가 시도를 했는데 이때 강경에 있던 주일학교가 저항하고 이때 전도사하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잡혀 들어가가지고 고초를 겪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막 선교사들이 문제 제기하고 하니까 일단 유보 이렇게 결정이 나요. 그래서 24년도에 시도했던 게 좌절되고 다시금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을 치르고 이제 중국 대륙까지 먹은 일본의 자신감이 충일할 때 요때쯤이면 신사참배 다시 강요해도 되겠다 싶어서 37년 중일전쟁 승전 이후부터 38년도에 교회 지도자들한테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38년도에 감리교 신사참배 결의하고 그 다음에 장로교도 결의를 하죠. 이 흐름을 보면은 그때 24년도에 이미 신사참배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일제 야욕을 중간에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줬던 것이 성결교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그 지금 강경에 가면 강경 성결교회 앞마당에 그 최초 신사참배 거부 선도 기념비가 있어요. 그 비석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역사적인 아주 그 한국사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결교회 역사가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홍 박사, 예, 네. 아니 말씀하십시오.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는 교단은 아니네요. 왜 재밌잖아요 이거. 어쨌든 중요한 얘기인데. 재미없다며. 예. 여기 보면은 나름 그 이 보수적인 교회가 그 할 수 있는 일들이 중간중간에 보여요. 그러니까 1942년에 이제 일제가 이제 단일교회 만들려는 시도를 먼저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이런 교단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는데 이때 일제가 구약은 빼고 신약만 경전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때 오, 야, 성결교가 반대하고 나서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성경은 건드릴 수 없다.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이 갖고 있는 이 노박구, 네, 노박구 정신, 네, 노박구 정신이 있기는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교단 지도자들이 43년에 뭐 이렇게 막 신사참배하고 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이 옹골진 그 보수 신앙에 견지하려는 태도 이런 것 때문에 교단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교단이 일제 말기에 날아간 이유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아까 앞서 얘기했던 사중복음의 교리 때문이에요. 그것이 재림이죠. 중요한 요소인데 교리적으로 재림을 명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곧 오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곧 오신대. 근데 이 일본 30년대 말 40년대 초반에 일본 제국주의 파시즘은 예수님이 곧 오시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이제 천황이 그렇죠. 이 아시아를 천년토록 지배 통치하시고 천황을 정점으로 한 이 대동아 공영을 이제 획책하고 있는 시점인데 예수님이 곧 오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본의 그 아시아 침략 기조와 정책 그 어떤 캐치프레이즈하고 이 성결교의 재림 신앙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결교 가만둬서 안 되지. 얘네들은 교리적으로 일본 제국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력. 그래서 해체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재림의 교리라고 하는 게 이제 천황이 신성해야 되는데 그 천황제 이데올로기 안에서는요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천황이 이제 예수가 와가지고 막 통치하고 이러면 피곤하지. 그 천황이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이제 이 관계 설정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곤란해지는 거죠. 그리고 막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니까는 이제 야 니네는 안 되겠다 꺼져라 이제 그리고 이제 교단을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뭐 정리된 거죠 어느 정도 시간 너무 많이 갔는데. 너무 많이 갔어요. 네. 네. 해방 이후 얘기는 그래도 조금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래요? 해방 네. 이후에는 뭐 네. 어쨌든
다시 이제 정비를 잘해서 재출발을 했고요. 정비를 잘했네. 재건을 해요. 재건. 네. 재건을 해서 그리고 이 성결교회가 그 한국 전쟁 때 지도자들이 이제 납북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역시 교회는 뭐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 이 성결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단인지를 설명하는 역사적 근거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 다른 교단들도 뭐 그 순교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결교회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돌아가셨다고. 느끼기로는 그 뭐 어디죠? 그 신안이라 저 증도 저 신안군 네. 증도에 가면은 그 전라남도 그 도서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신 여자 전도사님이 있어요. 문준경 전도사라고. 그분이 저 인민군들이 이제 퇴각할 때 그 기독교 지도자들을 많이 죽였는데 솔직히 목포로 도망가면 살 수 있었는데 끝까지 교회를 지킨다고 버티시다가 이제 퇴각하는 인민군들과 부역자들한테 죽임을 당하죠.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저런 저 반동 분자들을 양산하는 뭐 씨암탉이라 그랬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죽였어요. 아주 그러니까 그 반공 이념에 충실한 독실한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저 사람이라고 해서 문준경 전도사가 아주 비참하게 증도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또 알려지면서 지금 많은 순례객들이 증도를 방문하고 있죠. 저기 그 성결교에서 이제 내세우는 순교자 중에서 가장 전국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네. 그리고 거의 뭐 그 대표 선수가 이명직이 아니라 문준경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문준경에 대한 이렇게 띄우기가 굉장히 열심히시고 지금은 아예 신안군 자체가 그 군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관광 산업으로도 기독교를 지금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제 이게 장사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잘 장사라뇨, 장사라뇨. 진짜. 지자체 입장에서 은혜롭지 못하게. 네. 자, 그리고 예전에 우리 발군의 고독이 발제했던 이달의 인물 중에서 중요한 인물 하나가 바로 이 증도의 문준경 전도사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한국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누구요? 바로 CCC의 김중권. 김중권 목사. 김중권 목사가 바로 문준경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안 지키셨잖아. CCC. 그렇게 이어집니다. 네? 그건 난 모르겠고. 그럼 이제 그 지금 한국 성결교 그러면 크게 두 파가 있어요. 또 파가 있어요 또. 네, 기독교 성결회가 있고 예수교 성결회가 있거든요. 그러게 예성, 기성이 있었어. 네, 예성 기성이 있어요. 이게 왜 생기느냐만 말씀을 드리면 대충 얘기를 다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성결교회도 이제 1960년대가 들어오면은 이제 NCC 계열이 있고 그 NA 계열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NA 계열이라고 하면 복음주의를 표방하시는 분들이 있고 너무 반대인데? 에큐멘 네? 너무 반대인데 성향이? 그렇죠. 근데 이 두 계열의 분들이 이제 다 있는 거예요. 성결교 안에. 네. 그래서 이 NCC는 처음에 해방 이후에 재조직될 때부터 성결교가 참여를 했었고 그러다가 우리는 성결교는 NCC 쪽보다는 NAE가 훨씬 더 우리 성향이랑은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와서 1955년에 NAE의 교단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이 큰 흐름에 다 합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약간의 정실분열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예. 나는 NCC,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거. NCC 계열에서 하는 얘기와 NA 계열에서 하는 얘기가 다른데 양쪽을 다 지지하는 파가 있고 나눠지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그 교단이 이제 대한예수교 장교 통합이잖아요. 근데 그 이라크 전쟁 파병할 때 그 노무현 때요. 파병할 때 NCC는 반대했고 한기총은 찬성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명서에 나갈 때 보면은 이렇게 교단장 명리 쭉 다 쓰여지는데 맨 위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은 맨 윗자리에 있으면서 베트남 이라크 파병을 이라크 파병.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처럼 보이는 거죠. 네, 이게 정신분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보이니까 이제 그 기성 안에 이 성결교 안에서도 이제 계속 이 문제가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1960년 4월에 이 두 기관을 동시에 탈퇴하자라고 안건을 올렸다가 4.19가 터지는 바람에 총회를 못 열었어요. 아, 예. 그래서 얘기를 못 하고 이게 지지부진되다가 다시 이 안건을 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계속해서 NCC 탈퇴 안건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계속해서 총회에서 유야무야하면서 오히려 이제 NCC랑 NA 쪽에 더 많은 수의 이제 그 대표를 자꾸 보내고 하니까 이제 열받으신 분들이 분립해서 나가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예성으로 가신 거고요. 남아 있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이제 기성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성은 NCC 반대하셨던 분들, 기성은 NCC에 찬성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성 쪽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돼서까지도 우리가 갈라져 있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또 NCC 탈퇴를 하시거든요. 탈퇴를 하셨는데 여전히 그 교단이 다시 합쳐지지는 못했고. 제가 읽은 바로는 NCC도 탈퇴하면서 예성 쪽에 갔던 분 중에 일부가 기성으로 네. 돌아와요. 돌아오지만 그래도 기성에 투항 못한다 하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또 잔류를 하게 되지. 아니 그 그러면서 합치면 되지 지금- 왜? 그러면서 예성, 기성 나눠졌는데 규모는 기성이 아마 더 큰 걸로 알고 있고 네. 기성을 배경으로 하는 신학교는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 그다음에 예성을 배경으로 하는 신학교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 그렇게 됩니다. 양쪽 다 신학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성이 이제 그럼 국제 기독교의 어떤 흐름에서부터 이탈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NCC 탈퇴하고 막 하면은 그러면 이제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랑 손을 잡냐 하면 ICCC라고 하는 그 굉장히 반공적인 색채가 강한 미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그 국제연합기구랑 손을 잡게 되거든요. 그거 동성애 물어봐야 돼. 아무튼 어떡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야, ICC 가입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선 넘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예성에서 이탈하셔서 다시 기성으로 돌아오시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뭐 개판이라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분열하는 명분이 정말로 NCC였냐,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서 분열한 거지. 예장도 보면 NCC 문제 때문에 분열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예장 통합 쪽이 NCC 탈퇴하거든요. 네. 야, 그러고 다시 합치자 그러는데 안 돌아와요. 우리도 감리교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극과 극이거든요. 한 예로 동성애 문제도 지금 우리 이동환 목사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걸로 극과 극에 서 있긴 하죠. 안 갈라지는 게 이상해. 안 갈라지는 게 돈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홍 박사님이 갈라 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다 놓고 나와야 되니까 나올 사람이. 못 갈라지는 거죠. 못 갈라지는 거. 저쪽 장로교나 성결교 쪽은 좀 부동산 분립이 좀 원활했기 때문에 분열이 수월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반이 나간다니까 갖고 가라 했겠지. 우리는 그러니까 반이 나가는 건 담임 아니니까. 목사 이름을 기성에서 예성으로 옮기거나 예성에서 기성으로 옮겨도 그 교회 재산은 보존이 되면 편하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 성결교 분열사를 보면은 좀 재미가 없어. 내가 재미가 없다고 한 게 아까 재미없다고 그랬잖아. 좀 아우 재미없어 좀 드라마틱한 게 좀 없고 그래요. 내가 느끼기에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지금 그래서 성결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예성하고 기성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는 네 가지 파가 있는 거고요. 복잡하네.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교회, 리즈 시대 때 분리돼서 나갔던 분들의 하나님의 그 사람들 교회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예,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오 있네. 예. 그리고 기성이 있고 예성이 있고 또 한 파는 이제 나사렛 파라고 그러게, 해서 나사렛. 이제 굉장히 작은 파지만 이렇게 네 가지 파가 이제 크게는 봤을 때 성결교회, 한국에 있는 성결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애매한 시간에 끝내주셔가지고 그 아무튼 지금 그 성결교 같은 경우는 신학적 경향을 보면은 그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이긴 한데 또 서울 신학대 교수진들을 또 보면은 또 독일이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또 나름대로 또 진보적인 색채를 띠는 학자들도 좀 있어요. 서울 신학대 출신 학자들 중에. 근데 학문적으로는 진보적인데 또 교회적으로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또 이렇게 뭐라 타협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물론 감리교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꽤 그 또 자기 SNS 같은 데서는 정치적인 진보적 입장을 또 피력하는 교수님들도 좀 계시고. 그러니까 성결 그리고 또 한편으로 완전 뉴라이트 학자들도 또 있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뭐죠? 기성적 학교가 뭐 이름이 서울신학교죠. 서울신대 교수님이셨던 지금 은퇴하셨지만 박명수 교수님이 그 올해 3월에 그 이때까지의 모든 국사 교과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주장을 하셨어요. 아 그래? 네, 제너럴 셔머너가 조선에 왜 왔냐? 예, 그게 이제 평화를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누구야? 코로 웃은 거. 홍 선생님 코 괜찮으시죠? 네,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미 제국주의의 침략이다라고 규정한 거는 일본이래요. 예, 일본이 그 반미의 감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왜 제너럴 셔머너가 조선에 왔냐면은 그 1900 제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 말아줘. 제발. 아니 복음도 있죠. 그 토마스 선교사 성경책 던졌으니까 복음도 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성경을 왜 던져? 그러면 안 되지. 들어봐요. 병인 박해가 있었잖아요. 1866년에 병인 박해가 있어서 이제 프랑스가 조선을 침공해서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빡이 찼냐. 이것을 알게 된 중국이 은밀하게 영국에 알렸고 그래서 영국도 프랑스가 조선을 독점하는 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막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이 영국에서 이 제너럴 셔머너를 보내서 그 무기를 잔뜩 싣고 왔잖아요. 제너럴 셔머너. 그래서 우리는 그게 침략선이다라고 규정하는 건데 그 무기가 왜 실렸냐? 조선을 프랑스로부터 막아낼 무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 무기를 실었다는 거예요. 오, 신박한 네, 주장인데. 네, 그래서 이 영국은 식민지 확장을 원했던 게 아니었고 이 극동아시아에 이미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데다가 식민지 운영은 너무 힘든 일이라서 이 조선인을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무장시켜주기 위한 평화적 목적으로 조선에 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주장이다. 박명수 교수님이. 아니 제너럴 셔머너는 미국 밴드 왜 자꾸 영국이라 그래? 그뭐 잠시만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우리 신경 많이 써야 됩니까? 아니요, 아무튼 그런 이 미국인 제너럴 셔머너를 이제 왜 이렇게 띄우시냐? 박명수 교수님이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네. 이분이 이 글을 쓰시게 된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올해가 한미수호 통상주역 140주년이잖아요. 그래요? 몰라. 네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한미 수교 140주년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한국을 이렇게 아름답고 발전된 나라로 만들게 된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 조미수와 통상 조약에 있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글들을 쓰시면서 이 제네럴 셔머너가 사실은 조선을 위해 파견된 평화의 배였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게 이제 아까 홍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뉴라이트 계열의 이 역사학자들이 이제 미국을 그 숭상하는 어떤 학술적 근거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계신데 이제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거 저기 연구비 어디서 나왔는지랑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뭐 어디서 뭐 도움 받았는지 이런 거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신대랑 이 박명수 교수님이 하시고 계신 연구소의 기본 그 연구비는 그 박근혜 정부 때 예, 그게 아직도 남아 있대요. 그 연구비 주는 기간이 남아 있어서 아니 이제 그거 말고 또 어디 있는지 잘 찾아보면 일본 내에 있지 않을까? 미국이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이런 얘기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뭐가? 네, 이런 얘기를 이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아 이제 그 약해. 요즘 너무 많이 아니, 근데 맞아서. 그 교회사 전공한 입장에서는 정말 신박한 얘기야. 아 그래요. 그 일반인이 보기에는 뭐 맨날 하드 소리 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 아니 그 제너럴 셔머너가 무기를 해준 거를 박규수 평양감사가 뒤로 뒷구녕으로 받아냈다라는 뭐 근거라도 나와야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이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기는 다 받고 제너럴 셔머너 불 지르고 다 죽였으면 당시 조선 정부가 아주 악랄한 정부지. 그렇죠, 그렇죠. 먹튀. 이분도 나는 근거가 있어요. 근데 이 근거가 진짜 맞는지는 찾아봐야 되는데 1867년에 그 서양 각국 외교관 모임에서 그 미 국무장관 시워드라는 사람이 제네럴 셔머너는 프랑스의 공격에 저항하는 조선을 도우려는 시도로 군수 물자를 운반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대요. 네. 아 증거인멸 차원에서 다 불 지르고 죽였나? 모르겠는데 또 갑자기 설득되려 그래. 그냥 네? 말이 안 통한 거 아닐까요? 야, 이 가져가 총 꺼내니까 제 생각에는 두 분 합의 보시면 다음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여기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마 2부로 나갈 것 같네요. 시간의 길이상. 그러면 이제 짜투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한국교회에서 성결교회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두 분 박사님들. 성결교가 네. 그래도 꽤 큰 교세이기도 하고요. 이 성결교회 그 목사님들 같은 분들 중에 쉽게 얘기합시다. 국민의당 됩니까? 국민의당이 예, 그 정도 제3당이냐 파워. 이거지. 제3당 국민의당 정도는 되냐? 안철수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제일 큰 당이 저기 민주당이고 국민의 힘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정도 지금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규모가. 아니면 뭐 정의당 정도 됩니까? 아니면 그보다 셉니까? 세죠. 정의당보다 센 것 같은데요. 세요? 정의당이 너무 지금 떨어졌어. 돌려 가시는 거 아닌지. 뭐 아무튼 예. 그 성결교가 그 NCC에도 가입은 안 돼 있고 뭐 저기 한교총이나 뭐 한교연 이런 데는 가입이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보수 쪽 진영의 스피커로서 중요한 한 축을 아마 캐스팅 보드는 분명히 쥐고 있을 거로 그 보이고. 정도 수준은 된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누가 만든 건지 모르지만 한국 개신교 3대 교단 중에 하나로 장감성으로 언급이 될 정도로 나름대로의 규모를 가졌고, 근데 이제 성결교가 1910년쯤 경에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구축된 한반도 선교 구역 분할 협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공회나 뭐 저 구세군 쪽은 아예 그냥 별로 참여를 안 했지만 성결교는 아예 끼워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결교를 보면요, 그 문준경 전도사도 도서 지역으로 주로 선교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육지의 거점 도시나 이런 데는 그 이렇게 주류 교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성결교를 보면은 이렇게 충청도나 이 전라도의 이런 해안 지역과 도서 지역, 그 향촌 지역을 많이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게 보니까 그 성결 운동 자체가 갖고 있는 좀 특색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낙후된 지역으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선교하는 게 이게 참된 선교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 사도들의 정신을 개성한다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순수성이 있었네. 예, 제도권 선교 그 학교라든가 병원 짓고 뭐 이런 간접 선교는 아주 싫어했고 직접 사람 만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는 직접 전도에 아주 두각을 발휘했던 교파이기 때문에 한 그 지역 교회 로컬 처치의 파워가 남다른 교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 그냥 짐작 같긴 하지만 그래서 그 또 지역 향촌 지역이 또 보수적이잖아요. 그런 향촌 지역의 보수적인 문화 전통하고 결합돼서 되게 안정적으로 토착화되고 정착된 교파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 성결교가 뭐 이렇게 한국의 신학이라든가 교육 뭐 엘리트 리더십을 양성하는 데는 크게 장감에 비해서는 두각을 발휘하지 못했더라도 교회 풀뿌리 교회의 어떤 응집력 네트워크 전국적인 영향력은 구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손 박사님 제가 진단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 뭐지? 어쨌든 그 장감성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교세도 교세지만 그 해방 이후에 이제 그 정치권에서 대우해주는 교단들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성결교는 늘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교단으로 어느 정도 인식이 많이 되고 있었다 보니까 그 뭐 장감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교세도 3위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있어서 목소리를 낼 때 이게 얼마나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소리인가에 있어서 세 번째 순위 정도는 됐던 거죠. 그러면 침례교보다 세네요? 그렇죠. 네. 침례교보다는 성공회보다- 교세가 셉니다. 성공회보다 세고. 성공회나 성공회는- 구세군보다도 훨씬 압도적이죠. 구세군이나 이런 거보다 세고. 그러면 뭐 거의 뭐 장로교 통치면은 뭐 한 3, 4위 간다고 봐야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또 이 성결교회가 많이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아까 뭐 날목님도 그런 오해 하셨지만 또 그 뭐지 이재롱 목사? 예. 네. 거기도 이제는 거기도 성교. 예. 만민중앙 성결교회라고 이름 쓰잖아요. 제가 왜냐면 영등포에서 부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저 김기동 목사의 성락교회였고 남쪽에는 만민교회였단 말이야. 거기 다 있어요. 영등포에. 네. 다 그러다 성결자 보니까- 쓰네. 예. 네. 그 이게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단이나 교회는 여기는 이제 맛이 간 거고 여기가 진짜다라고 얘기할 때 성결이라는 말을 쓰기가 너무 좋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좀 그리고 성령 세례 언제 받았어라는 얘기 들으면 이제 뜨끔하거든요. 저도 못 받았잖아. 뭘 뜨끔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서 왠지 모를 알람 버튼이 켜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성령 세례 언제 받았어요? 어씨 이단 약간 이런 느낌이 정통 장로교인인 저로서는 든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좀 어려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 소감 좀 들어보죠. 우리 코알라님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셨는데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지난 시간이었나요? 저희 교회사로 세상 보기 하면서 네. 양키 고홈을 외치던 우리 기독교 양기고. 성 어쩌고 연대. 예. 네. 그게 진정한 성결이 아닐까. 예.
네, 저봐 저 사람이 제일 좌파라니까. 제네럴 우리 셔먼호 뭐 양키 고우홈을 해야지 왜그 그러니까 이게 일제든 이게 원래 성결교가 일제 그 신사 참배에 반대하면서 이 보수주의란 진정한 보수주의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차별금지법이든 이게 그 양키들이 뭔가 이게 선진 문화라고 이렇게 문화제국주의적으로 할 때 그걸 반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한기촌이든 NCCK는 원래 이제 양키 고홈이니까 예, 미국 반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진정한 성결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요? 아니 계속 들으면서 네, 신사 참배도 반대하고 예, 양키들의 그 문화제국주의도 반대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서울신학대학교 그 교수님 좀 방향을 잘못하신 거예요. 뉴 방향을 라이트가 아니라 뉴 레프트로 가야 됩니다. 양키고 예. 그 저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지하철 서울신학대학교에 가려면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뭐 그 생각이 나긴 한데 그 서울사이버대학을 아 왜 이러세요? 걸렸네. 아 그럼 다른 거. 아우 서울 사이버 성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아그 정결이. 아예 다 실패했네. 야 이거 서울신학대 서울사이버대학교한테 완전히 그 딴 의문의 때문이요. 일패네. 아, 그 보면서 나는 좀 보면서 홍 박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별 재미가 뭘? 없어요.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히 뭔가를 쫙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그 처음에 했던 선교 단체의 모습, 뭐 선교 단체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단은 그냥 현장으로 나가는데 그냥 중점을 둔 뭐 교리나 이런 것보다는 요런 느낌이 많이 든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홍 박사님 어떠셨어요? 예, 저 솔직히 오늘 그 손승호 박사가 정리해준 성결교 이야기 들으면서 또 새삼스럽게 정리가 되는 지점도 많았고 그 성결교가 그래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솔직히 예장 통합이 항상 한국교회의 중심을 잡는다라는 어떤 그 그런 정체성 말도 안 되는 뭐 얘기가 그런 게 있죠. 있는 것 같은데 예. 솔직히 말해서 이 칼빈 쪽에서는 예장 통합이 있으면 웨슬리안 쪽에서는 성결교가 있다 뭐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까지 포장을 한다고? 그렇게 나가는 아니 거야? 그러니까 옥질해? 아니 그러니까 그 웨슬리 전통에서의 그 뭐 통합의 교세와 그 위상이란 얘기는 아니고 그 신학적 스펙트럼과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되게 그 보수성을 견지하면서도 그래도 신학적으로 그래도 조금은 오픈되려고 하는 태도도 보여요. 그 제가 2013년 기독교 사상 편집할 때 WCC 부산 총회 할 때도 그 부산 총회 특집을 권두원을 서울신학대 유석성 총장이 썼거든요. 네네. 그거를 특별히 유석성 총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유석성 총장이 쓰겠다 그러더라고. 그 썼어, 보내줬어. WCC가 그래도 좋은 곳이다, 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한테 막 전화해서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전화 온 데 없냐? 그러니까 막 그 서울신대 총장이 WCC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글을 써 이러면서 서회에다가 막 성토하는 전화를 혹시 누군가 하지 않았는가 걱정을 하시면서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울신학대 그 총장님의 유석성 총장님 보면은 이분이 그 몰트만 제자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희망의 저기 신학. 예. 희망의 신학. 그 다음에 저기 이신건 교수 서울신학대 은퇴하신 조직신학 교수 그분 또 몰트만 제자예요. 그러니까 다 몰트만 제자들이 서울신학대 그 제자들로 포진돼 있고 나름대로 신학적으로는 또 되게 약간 또- 진보 쪽인데. 예, 독일이나 뭐 미국에서 또 진보적인 신학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몰트만 제자다 하면서 또 열심히 몰트만 책도 번역하고 하는데 이렇게 용기 있게 대놓고 나대질 못하는 거야.
다대다녀 또. 그러니까 표현 참. 자기 신학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역설을 하고 주장하지 이렇게 못한다. 설파를 하지 못하고 약간 그 몸을 사리는 태도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쉽다. 근데 그게 그 예장 통합도 비슷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비슷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길들여져 있죠. 그 마치 한박수님이 그 교단에서 안수를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을 물리치는 것과 유사한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깔려 있다. 네. 뭐 아니, 그러니까 처자식이 문제다 이렇게 보긴 합니다만은. 네. 예, 아무튼 그래도 예성보다는 기성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에 있는 교수님들은 조금 그래도 약간 개방적인 신학을 하려고 애는 쓰세요. 그렇지만 교회 현장이 너무나도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못 펴는 느낌? 뭐 그런 것 좀 받았습니다. 예. 이건 그냥 개인적인 견해인데. 알겠습니다. 기성이 계속해서 NCC 재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NCC 쪽에서도 있고 기성 안에서도 얘기가 논의가 몇 차례 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가입은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더더 보수화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손 박사님 NCC에서 일할 때 그 선교교육 가입 안 해가지고 좀 한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보복성 뭐 이런 얘기. 아니죠. 성결교회가 들어왔으면 뭐 제 월급은 안 밀리고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거 봐봐.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뭐.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성결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구세구를 3회나 했다고 해서 성결교를 2회 이상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굴복하고 저희가 또 2회로 방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2회 방송을 하게 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어디로 갑니까? 침례. 다음 시간에 우리 장로교는 했으니까 고신파나 기장이나 뭐 다른 장로교내 다른 그런 건 나중에 교단 분열사 때 하고 예. 침례교 해주셔요. 이제 침례교나 복음교회 뭐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럼 뭐 침례교 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뭐 침례교 하죠 뭐. 오케이. 그 침례교. 저의 이달의 교회사 코너는 없어진 건가요? 아니요, 해야죠. 해야지. 아, 네. 그 이달의 교회사 그 누구야? 저 뭡니까? 저 일본 홍방장이 했잖아요. 홍방장이 놓여 있고. 나가도 있고. 7월 달. 아니 다음번에 이달에 교회사 또 인물 또 하셔도 되죠. 8월 달에 뭐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 해봐야죠.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8월에 하나 만들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8월이 뭐 생일도 좋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안 드렸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 하다가 해가지고 약간 순위가 그래 많이 올라갈 때는 과거에는 그 실시간으로 8위, 7위까지도 올라갔는데 요즘 13위, 12위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리고 뭐 주간, 일간 해보면 좀 작아요. 여러분들 이런 딴 식으로 하면 안 한다.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부탁드리기 원합니다는 뭔 소리야? 아니 이제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공유 이런 것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튜브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